안녕하세요. 이노브네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린 플라마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아우르는 최신 헬스테크 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분야 모두에서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 제공 업체인 클라릿이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하는 독특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 작동 방식을 알아보고자 클라릿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도구와 가장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곤 합니다. 이제 한 이스라엘 회사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언제든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들이 스스로 알기도 전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식별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최대의 의료기관인 클라릿은 매일 밤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을 스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조기에 연락해 검사를 권유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며 필요할 때 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스템과 의사들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클라릿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 중 하나인 클라릿 헬스 서비스의 보건 전문가들과 800명 이상의 의사들, 이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컨퍼런스가 인공지능 말고 무엇에 관한 것이겠어요? 하지만 이론 속의 AI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AI를 사용하고 테스트하며 실제 임상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텔아비브와 이스라엘의 진료 현장이 우리에게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리고 그 선두에는 새로운 AI 프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방, 예측, 맞춤 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클라리티의 모든 환자를 점검하고 이 시스템이 알고리즘 가이드라인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은 각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권장사항을 줄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마치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가 밤새 모든 환자를 검토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작업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AI를 기반으로 치료 변경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데이터와 가이드라인이 결합되어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권장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맞는 약은 무엇일까요? 내가 악화되지 않으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신장 기능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료 방식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진료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것입니다. 500만 명의 환자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환자 정보가 중앙에서 전산화되어 언제든지 정보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건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의료혁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웨어러블 커프 없는 24시간 혈압 측정기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PPG라고 불립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환자의 혈관에 빛을 비추고 혈관에서 반사된 빛을 수집하여 측정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고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원과 체크 표시가 보이시죠? 웨이즈와 비슷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고막이 보이시죠? 선명하게 보입니다. 티토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종류의 검사가 있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혈압계 등과 같이 티토에 연결할 수 있는 추가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15분 이내 의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스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클리닉에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당신을 간호사에게 보내서 혈압을 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대신에 환자가 클리닉에 들어오면 그 스테이션에서 직접 자가 검진을 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의사에게 전송됩니다.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전시된 기기들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AI로부터 얻는 가장 큰 이점은 환자들을 살펴보고 우리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연결된 방식으로 하세요. 몇 년 후면 칼리드에서도 로봇이 등장할 거라서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자 곁에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호사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필수적인 도구로 모든 진료소와 모든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할 때 안내 도구로,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AI는 청진기나 혈압 측정기처럼 저에게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른 도구이자 조력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도구 그 이상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저도. 이제 정신건강을 돕는 AI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년 반의 전쟁 끝에 전문가들은 수백만 이스라엘인이 스트레스, 불안,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특히 예비군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룹 중에서 무려 60%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낙인, 시간 부족 또는 치료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이 AI가 등장합니다. 이 AI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 카이 AI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알렉스 프랭켈케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렉스 씨. 카이 AI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카이는 인간, 즉 임상애들에 의해 훈련되었고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물론 불안과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카이는 외로움 등 다른 여러 정서적 어려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볼 때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상황과 사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계획을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하시나요? 그게 인공지능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카이가 초기 선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후에 인간 임상의가 그것을 검토해서 각 개인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각 대상군마다 다르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10월 7일 이후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카이를 히브리어로 출시했고 예비군들과도 협력했지만 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라마트간 시민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각 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용 사례에 맞게 AI를 특별히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자살 생각이나 심각한 고통의 징후를 보일 때 카이 AI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것이 카이와 챗 GPT의 큰 차이입니다. 카이는 항상 사람이 개입하며 감정적 고통을 식별해 즉시 상위 단계로 전달합니다. 즉시 사람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저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대기하는 인력팀이 있고 실제 위험이 확인되면 지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몇 주 전 저희는 심하게 우울하던 젊은 엄마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카이와 대화 중이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군요. 인공지능 쪽에도 사람들을 두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점이네요. 그렇게 하면 카이 AI가 기존의 인공지능이나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 비해 가지는 장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카이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통을 잘 식별하고 심리교육과 지속적인 지원도 탁월하며 24시간 7일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 지원을 수십만 명, 나중에는 수백만 명에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이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원해왔고
우리는 무작위 인상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카이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승인받기 위해 미국 심리학회와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카이의 일반 모델 대비 몇 가지 장점입니다. 개발자가 일반 모델로 작업하거나 의사가 챗 GPT를 쓰는 것은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는 자신만의 대화형 AI를 갖고 그 AI가 코파일럿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획기적인 도구이고 앞으로 정신건강 관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카이 AI의 공동 창립자인 알렉스 프랭켈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금기시되었던 환각제 약물이 이제는 점점 주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각관은 이보가인으로 대표되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 외상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리고 중독과의 싸움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점점 커지고 수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남은 질문은 사이키델릭 치료법이 정신건강관리 분야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제 이타마르 글라츠 씨를 모셨습니다. 당신은 사이링스의 이사회 의장이시죠? 이보가인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사이키델릭 약물에 비해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보가인은 자연에서 유래한 사이키델릭 약물입니다. MDMA나 LSD처럼 합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것이죠. 이보가인은 수년 전 중앙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고 그곳의 전사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보가인은 프랑스에서 약 30년 동안 항우울제와 피로회복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보가인은 약 30년 동안 사용되다가 남용 문제로 1965년에 중단되었지만 지금은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보가인은 매우 강력한 환각제이며 저희는 이보가인을 아주 미세한 용량, 최소한의 용량으로 14일 동안 사용하면 기존의 우울증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의 우울증 특성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미국이 이 환각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것은 정부와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이런 활동과 이런 약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분야에 새로운 약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번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사용되어 온 몇몇 환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시험에서 점점 더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용화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신의학계에서 이보가인, 실로사이빈, MDMA, LSD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신의학계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약물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의 정신건강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미 다양한 사이키델릭 약물들의 효능이 입증된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보가인은 아니지만 다른 약물들로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진행될 임상 연구에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타마르 그로토프 시릭스 이사회 의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조산을 예방하는 것부터 혈액 검사를 손바닥 안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헬스케어 혁신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의학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타샤 키르칙 보도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이오메드 이스라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학 분야에는 약 1,600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2026년에 막 떠오르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볼 회사는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기기를 개발한 곳입니다. 임신 중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기기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프레그넌트 테크입니다. 저희 기기는 자궁경부 위쪽에 위치하도록 설계된 신축성 있는 실리콘 링으로 자발적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신 중에 가장 흔하고 치명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합병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1명의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납니다. 이 중 100만 명의 신생아는 생존하지 못하고 100만 명 이상이 합병증을 겪습니다. 이 기기는 현재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는 현재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2번의 성공적인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조산할 확률이 50에서 60%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90%의 여성들이 만삭에 출산했습니다. 그들의 임신은 순조롭고 정상적이었으며 합병증도 없었고 입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들도 출산 후 이틀 만에 정상 아기들처럼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다음 이스라엘 회사는 최초의 휴대용 혈액 검사실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즉석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즉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의사들이 자주 요청하는 검사 항목을 선택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고 혈액을 특허받은 용액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카트리지라고 부르는 일회용 제품입니다. 이 카트리지를 여기에 보이는 완전히 휴대 가능한 장치에 넣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는 현장에서 빈혈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감염이 있는지, 항생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은 세계 외진 지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봐 주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될 다음 기기는 라파엘이라고 불리는데 건강의 천사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이 기기는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심박수부터 폐, 심지어 체온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생기면 그 모든 정보를 의사에게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달이 실제로 이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앱이죠. 그의 의사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심장 상태, 호흡 상태, 혈압이고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예측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악화의 조기 예측으로 이것이 처음부터 의료 응급 상황을 예방해 줍니다. 환자가 집에 있어야 하고 병원에 머물고 싶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면 사실 이 장치는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바이오메드 이스라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혁신 건강 솔루션 중 3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전해드리는 현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단면입니다. 저는 나타샤 키레책입니다. 여기는 i24 뉴스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건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CEO 샘 알트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되어 진행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머스크가 오픈 AI가 자신이 초기에 3,800만 달러를 투자한 후 원래 비영리 목적을 배신했다는 주장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술 경쟁자 간의 더 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항소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해줄 i24 뉴스 특파원 조 브라운을 모셨습니다. 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소송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이건 실리콘밸리의 메시와 호날두, 일론 머스크 대 샘 알트먼의 대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픈 AI는 그렉 브록맨, 샘 알트먼이 설립했고 일론 머스크가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금줄이었고 샘 알트먼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와 브록맨도 무대 뒤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몇 년 안에 일론 머스크는 그들이 가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테슬라에 합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알트먼은 동의하지 않았고 일론 머스크는 떠났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그록으로 가장 잘 알려진 AI 회사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샘 알트먼이 오픈 AI의 원래 목표, 즉 비영리 단체로서 AI를 통해 인류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에 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바로 그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소송 제기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강력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직접 AI 회사를 시작한 직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일을 신용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억누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분야 최대 경쟁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샘 알트먼과의 개인적인 유대감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에게 불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서하에 그 주장을 내놓기까지 오래 걸렸고 샘 알트먼을 거짓말쟁이라 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알트먼의 평판에 약간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더 큰 타격을 입은 쪽은 머스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앙심을 품고 치졸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경쟁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 경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쟁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결이 오픈 AI와 샘 알트먼에게 중요한가요? 사업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머스크도 이제 항소할 거니까요. 네, 머스크가 항소할 거예요.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가능성은 낮아요. 그는 1,340억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오픈 AI는 사실상 파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얼마라고요? 얼마요? 1,340억 달러요. 빌리언, B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 돈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이 돈이 꼭 필요하죠. 네. 네네. 일론 머스크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또 다른 1,340억 달러겠죠. 사실 그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리고 들어보세요. 일론 머스크에게는 인정할 만한 점이 있어요. 그는 이 돈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선단체에 가길 원한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자선단체요? 테슬라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는 오픈 AI가 현재의 방향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의 산하에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층이 있는 셈이죠. 강단에는 샘 올트먼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가 의사결정자이고 이건 비영리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인공지능처럼 급성장하고 매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경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죠.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커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데이터 센터도 확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게 샘 올트먼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가 목표를 추구하게 해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샘 올트먼의 생각에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킬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가 사실상 본인이라는 거군요. 그 비영리 단체는 이중 구조의 사업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맨 위에는 그가 비영리 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그 사업은 비영리 단체처럼 운영되지 않아요. 그는 이익을 내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오픈 AI를 팔 생각도 없다고 해요. 그는 여전히 이것을 인류의 생산성을 미래로 끌어올릴 어떤 중요한 돌파구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거기서 한 푼도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AI 시장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볼 때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나 xAI 같은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추진력을 더해야 할 거예요. 그도 이걸로 큰 돈 벌지 않았나요? 샘 올트먼이 누구죠? 그가 오픈 AI를 팔았다면 네, 그는 수십억 달러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순 자산이 요즘 1조 달러 정도인지는 최근 포브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가 모든 회사를 판다는 가정에서 산정된 겁니다. 그는 그만큼의 현금 자산이 없고 샘 알트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팔고 싶다면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가 팔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오픈 AI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 몇 가지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은 후에야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가 자신의 사업을 팔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익을 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지금 선서하며 그게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픈 AI를 인류를 위해 발전시키고 싶고 이것이 처음부터 원했던 일입니다. 그가 계속하길 원하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올트먼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이유로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송 제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는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여전히 1,000억 달러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누가 알겠습니까? 일론 머스크에게는 정말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큰 타격이죠. 행운을 빕니다. 고마워요, 조.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자 린 플라마이어이고 다음 주 혁신네이션 새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